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여야정 대표가 어제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약 2달 만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건데요. 물론 민생 회복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글쎄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탄핵 정국은 탄핵 정국이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의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워낙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여서 머리만 맞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제 보니까 민생과 인공지능 통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 협의는 했어요. 네. 합의를 했어요. 합의. 네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진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 부분에도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윤리특위와 이번에 우리나라 부산인가 에이펙 특위 구성에서 또 합의를 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연금계획 특위 구성과 연금계획 관련 내용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딱 그 대통령과 또는 야당 대표와 또 이렇게 정상적이라면 이제 실무진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탄핵 정국 상황이다 보니까 권한대행이 나왔고 같이 하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급한 게 AI 관련된 이야기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좀 서로 손뼉을 맞추셔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뒤늦게라도 모여 앉아서 이렇게 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실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한순간도 보수 지향한 적 없다.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느낌의 멘트인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오선 중진의 이인영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아니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정체성 논쟁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으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걸 모를 리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인영 전 원내대표죠. 이인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 역사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축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 잘 사는 걸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 문재인 대통령의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이게 어떻게 보수의 가치냐, 진보의 가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란색 옷 입고 빨간색 가치 이야기하는 건 어색하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또 뒤에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만, 사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시작은요, 멀리서는 한민당 시절 때부터, 이승만 정권의 한민당 시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면 김대중 정부 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DJ 때부터. DJ 때. 네. 그때 평민당, 평화민주당이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평화민주당 때 맨 처음 만든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보 정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름이 새정치국민당이고 새천년민당이고 다 바뀌는데 한 번도 진보라는 말을 당명에 넣은 적이 없고요.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진보적인 스펙트럼을 넓혀서 가져온 적은 있지만 당 정체성은 여전히 보수 야당으로 자기 역할을 매김을 했죠. 근데 이인영 의원과 뭐 우상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정계에 투신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전대협이라든지 네.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사던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했다라고 이인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당 전체의 정체성이 지금 명확하게 중도 보수라고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개인은 뭐 어떻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당명에 시작됐는지까지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갑자기 때 아닌 이제 그 민주당의 정체성 이야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보수라고 하는 게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가치와 질서 핵이라고 하는 헌정시설 자기 수도촌으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일단은 저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좀 나온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고, 저도 저기 새날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도 네네네. 해봤는데, 보통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네네.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당의 포지셔닝, 당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중도 보수다.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 진보당이 있겠고, 뭐 사회민주당도 있겠고, 뭐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도 있겠고, 네. 그쪽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가까운 진보 쪽에 서 있는 거고요. 뭐 스펙트럼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중도 보수로 이렇게 규정을 했느냐? 사실 말 안 하고 편하게 지나가면은 편하게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이 시점에 이 중도 보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거든요. 잘 알죠. 그 뭘 의도한 그래서 걸까요? 저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라든지 굉장히 왼쪽에 있는 좌파적인 스펙트럼에 있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이 맨 처음 2004년도에 들어왔어요. 금빈의 사회당에서 맨 처음 들어온 건데 이게 10년 만에 이게 전면화된 건데 그런 좌파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도로 자기의 그 명확한 그 당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중도 보수를 딱 선점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죠. 상대적으로 스펙트럼을 밀려나죠. 네.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아스팔트 우파와 같이 굳건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당이 밀어니까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우파로 더 밀어내기 위한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도 보수를 명확히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슈를 이슈로 덮기. 이슈를 이슈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중도 보수냐 뭐냐라고 막 얘기가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픈 지점이 4번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건 쑥 들어갔죠. 그건 쑥 들어갔죠. 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막 가열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덮은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치 전략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한민국 대중정당에서 진보라는 당명이 맨 처음 나왔던 것은 2006년 7년에 민주노동당이 분열하면서 진보신당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진보라는 이름이 당명에 붙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가치는 여러 가지죠. 그래서 항상 야당에서는 연합 차원에서 정책을 취하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국연합과 정책연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 대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켜왔던 가치들이 있는데 이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민주적이고 뭘 역사적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가 우리 정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딱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중도 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가 있고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누구 한 사람이 딱 이거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규정한 이유가 현재에 난립되어 있는 진보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기서 비민주적이고 뭘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한 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당을 중도 보수를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을 극으로 몰아버리고 새로운 진보가 구성되고 새로운 보수가 구성돼서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예 논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끊지 않고 국민의힘이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가면은 TK 지역당으로 몰락해서 소멸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제도권 내에서 성장했던 뭐 김대중, 김영삼, 뭐 김종필 그 삼김 시대 이후에 나온 모든 정치적 정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은 진보적 가치를 가져올지 몰라도 스탠스는 중도 보수였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명확히 해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본격적으로 겨루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방금 이야기했던 김부겸 전 장관, 전 국무총리의 비민주적이 뭘 역사적인 것은 한 면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전략적인 접근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 안보 공약에서도 조금 지금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 안보 분야에서도 그 전과는 좀 달리 좀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실시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떠한 안보 공약이 나올지는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네.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보 쪽에서는 완벽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전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안을 내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균일하게 같이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진보는 뭐랑 연결하냐면은 북한이랑 연결을 시켰어요. 계속.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수 그룹에서 진보 이꼬를 북한이라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네. 어디 말도 안 되는 종북자파라는 희한한 사회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그 계엄령의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북자파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 겨루는데,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이런 거죠. 바로 이런 핵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면 향후에 집권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에서 안보 공약을, 특히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핵에 관련돼서 평화적 핵 이용으로 수준이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비핵화라든지 원전 금지라든지 이렇게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현실적으로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 정책성 논란이, 결국은 정책성 논란은 그 구체적인 공약 논란까지 가면서 이 안보 논란에 굉장히 치열한 접점이 생겨버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안보에 있어서도 핵 문제를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그 중도 보수라고 발언한 것과 이제 맥락이 좀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 남북 간의 그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존에 있었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보적 아젠다, 의제를 내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종북좌파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진보를 진보로 보고 보수를 보수로 본다고 해서 건전하게 경쟁한다면 국민의힘은 치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 세력의 어떤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아예 없애는 그런 차원의 좀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비명계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과도 지금 이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비명계까지 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좀 행보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거 때, 그러니까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현재 당을 완전하게 장악한, 그래서 심지어는 일극체제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네. 여기 비명계의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임종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박용진 전 의원 만나지 않아도 돼요. 만나든 만나지 않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명언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이제 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이재명 대표와 척을 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통합이 될런지 아닐지는 몰라요. 사실 그 공천 당시에 좀 그 잡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비명 행사 이야기가 있었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승복하고 또 뭐 이제 지원 사격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죠. 네, 이게 참 통합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을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독단이다, 비명 행사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듣는데, 현재 민주당원들 자체의 만족감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당의
뭐라고 얘기나 정체성이 더 명확해졌다. 네. 소위 얘기해서 밤에는 여당 붙고 낮에는 야당 짓하는 그런 것들은 소위 수박 논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리더를 하는 민당이 아니었으면 12.3 내란 사태 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이재명 대표는 더 포용력을 넓혀서 그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 끌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나 민주당에 돌아갈래 라는 사람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현재의 원탑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저변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 보수와 맥이 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통합을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당 챙기기에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내란 사태를 종식하겠다며 원탁 회의를 출범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야권의 조기 대선 연대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고요. 일단 지금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설정한 5가지 과제가 3가지 과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내란 종식의 완수, 그리고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그리고 3번째로 정치사회 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경제 살리기 등에 함께한다. 이 3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이 당들 5개 당이 모였어요. 근데 이 당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아젠다가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 공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각 당의 자원과 힘이 같이 합쳐지면은 이게 야당 연합 대통령 선거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낮에는 탄핵 반대 운동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TK 지역당으로 그냥 몰락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야말로 진짜 정체성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말로는 조기 대선 관련돼서 선을 긋지만 왜냐면 조기 대선 들어가면 다 거기로 이슈가 빨려 네네. 들어가니까 내란 진압 여기에 목표를 두되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 조기 연합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가져온 파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2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촉이 온다. 네, 이건 약간 뭔가 이 무당이나 네, 이런 느낌인데 미신적인 느낌일까요? 이거 누가 하신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음모론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암살 음모론 이게 사실 이렇게 좀 공론화하기에는 네,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네네. 근데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은 해방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인데 지금 암살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네. 이거 풀어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즘 핫한 인물이죠. 전한길 씨. 네. 이 사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ON 김미영 대표가 민주당 플랜 D 이 윤통 암살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한 것 같다는 촉이 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가까이 온다. 복귀가 가까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각될 것이다. 예,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 만들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만들기 등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점점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암살밖에 없다라고 VON 뉴스라는 이상한 전 잘 모르겠어요. 네네. 보수단체라고 하는데 김명 대표가 주장을 했고 이거를 영향력이 큰 전한길 씨가 이걸 공유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데 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 여러분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설구치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모론은 그 자체로 좀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음모론이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 탄압 중단하라, 대통령 신변 보장하라, 국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왼쪽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암살당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아, 네. 좀 사람들의 좀 불안이라든지 좀 갈등을 자꾸 이렇게 좀 조장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한길 씨가 그 전에는 수험생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좀 사랑을 받는 그런 강사로서 활약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에 좀 스피커 역할을 하는 왜 이렇게 좀 갑자기 그 전향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분의 고향을 찾아보니까 네. 경북 경산이에요. 경북 경산이요. 네, 경북 경산이고요. 전한길 씨는 경북 경산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동안 그동안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 경북 경산이면은 현재 국민의힘에선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등 각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가장 큰 스피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길, 꽃보다 전한길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그 사이에 네. 2배 이상 뛰었어요. 100만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수험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빠져나갔죠. 네네. 그 대신 그거를 채워줄 만한 돈 많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진보 대 보수의 논리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멀쩡한 국회에다 군대를 갖다 넣으면서 그거를 보호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들어갔으면은 시민들이 나서서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뭐 어차피 탄핵 심판이 나올 거니까 거기 결론이 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입법 독재하라고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 양비론 시각 갖는 거는 야말로 굉장히 비겁한 기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저는 그거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인데 맨 처음엔 전한길 씨가 그랬어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혹 뒤집어졌거든요. 네. 왜? 그의 돈벌이는 지금 쏠쏠하거든요. 전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이 서로 다른 의견을 좀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화가 실종된 암살이라는 이런 살벌한 언어가 등장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1월 달에 암살 당할 뻔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였습니다. 네, 실제로 1월 있었죠. 3일 날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면은 경동맥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1년 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엄도 그렇고요. 서부지법 공격도 그렇고요. 제1대표 암살도 그렇고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발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 퍼뜨리시는 분들 정신들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의 폭력 사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어떤 내용인지 또 함께 보시죠.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오, 상당히 좀 과격한 발언인데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기 대선 확정 시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평론가님은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은 조기 대선 확정됐을 때 됐을 때 고소를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선언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이 전면에 등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막겠다 뭐 이런 건가요? 여기 보면 시골에선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2월 17일 명태균. 이거는요. 네. 명확하게 두 사람을 저격하는 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자신의 관계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 통화 있으면 통화 녹취 다 보이겠다는 거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서 아웃시키겠다는 의지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에 관한 관계 사기꾼이라서 끝나냈다라고 했는데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그리고 식당까지 지정하고 네. 거기서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지정하면서 폭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은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통화했거든요. 아들이 속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 상황을 명태균 씨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정치 브로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살펴보면 정치 컨설턴트예요. 네네네. 정치 그 얘기 항상 컨설턴트가 많이 해주셨던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백석 이 얘기가 아니라 보수 정당 사상 가장 큰 역대 최고의 의석을 가질 겁니다라고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석도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명태균이 그대로 맞췄거든요. 102석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명태균의 이야기가 허언으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홍준표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그냥 넘어갈 법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제 오히려 명태균 씨를 향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평생 감옥에 썩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홍준표 시장. 네.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네.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지금 흘러나온 얘기대로 여론에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당원들에게 계속 보이고 막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밴드웨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1등 따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 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된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감옥에 썩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증거를 들이밀지 녹취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증거가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 건보다는 아직 좀 이렇게 좀 알려진 바가 많진 않잖아요. 덜하죠. 네네네.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두 명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거 네. 그리고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 자료가 50만 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140명 의원들 이름이 네네. 있다고 전현직으로 있다고 하니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4번 만남에 대해서 명 씨의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이제 거듭 밝히니까 이제 구체적인 만남 장소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서 만났고 어디에서 만났고 어디에서 만났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첫 번째 만남에 별 영향가 없다고 해서 내쫓아버렸다고 표현했거든요. 네네. 내쫓아버렸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4차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그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특정하고 심지어는 만났을 때 어떤 날짜까지 특정했고요. 그 4번 만났다고 검찰이 진술했던 내용을 노컷뉴스에서 보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뭐 먹을 때 어떤 취향으로 그렇죠. 뭐를 어떻게 뭐 시켰다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명태균 씨가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게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팔짝 뛸 노릇인데 오세훈 씨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명태균 씨의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거짓말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신뢰도 자체가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그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이제 여야 공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제 야당은 오는 27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본회의에서 좀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여당에서는 제2 요구권 행사 건의를 또 예고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이제 충돌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 어떻게 지금 좀 셈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특별법, 왜냐하면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의 휴대폰을 다 제출했고 네네. 창원지검이 수사를 할 줄 알았더니 수사검사가 없대요. 너무 근데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지금 중앙으로 4개월 동안 네. 아무 조사가 없다가 지금 중앙지검으로 네. 가져간 겁니다. 네네. 그럼 4개월 동안 뭘 했냐? 깔고 앉았던 거죠. 검찰이 왜 깔고 앉았을까요? 지금 그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돼서 그 내용이 다 까발려진 상황이니까 창원지검으로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 없는 데다가 방치했던 거고 4개월 동안 깔고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검찰 일부 세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같이 손댔을 거라고 좀 봐요. 그 증거로 12월 3일 오전 10시에 그 유명한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검찰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정치검찰로서 이번 대선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전면화됐을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대권 주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웃되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대선 때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하니까 반대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 탄핵 심판 막바지 2월 25일 변론 종결입니다. 결국에 이제 종결 날짜가 나왔네요. 네. 어제 이제 그 10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10차 변론에서는 이제 증언대에 선 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앞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 지금 이제 그 암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뭐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진해서 나왔죠. 그랬는데
나오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좀 그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듣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런데 사실 조지호 청장이 이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6번이나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직접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검찰 조서에 검찰 조서에 네. 남아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헌재 심판 탄핵 그 관련된 재판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결정적이거든요. 제가 들었습니다.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거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끝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뭐 개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건 합법적 권리니까 인정합니다만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나 증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 조서에 한 내용을 이제 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거를 소위 국회 측에서 끌어낸 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죠. 네. 그래서 헌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조지호 증인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 증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망 증세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질병으로 좀 힘드니까 선망 증세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데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망 증세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네네네. 환시나 기억력 저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선망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억력이 네.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공격을 좀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좀 끌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기억력도 이상해지고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걸 네, 선망 네. 증세라고 해요.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혹시 선망 증세 같은 것이 없었니라고 질문한 것은,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신이 나온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병약해 보였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누워서 조사를 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집중이 어려웠던 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지호 증인이 검찰 가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검찰 가서 이야기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네, 네. 혹시 선망 증세는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결국 원하는 답을 이렇게 좀 끌어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닙니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조지호 증인이 굉장히 뭐 일부러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줄타기 답변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에 대놓고 불리한 증언하지 않으면서 네. 검찰에다가 다 이야기했다라고 네네. 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를 헌재에서 채택해버린 거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꼼짝없이 당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주목되는 좀 증언 중에서는 이제 김영두 헌재 재판관이 그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렇게 이 한 발언의 의미를 그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물었어요. 네. 예. 이거 보셨죠? 봤죠.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계엄 다음 날에 이제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 청장이 그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네, 이건 뭐 무슨 그 맥락으로 좀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원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생각할 때 네. 계엄 해제가 2, 3일 걸릴 거라고 봤대잖아요. 2, 3일.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엄 해제 국회 뭐 모이고 하면은 뭐 회의하고 뭐 어째서 2, 3일 걸릴 거라고 봤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네. 초기에 내란의 날개를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덕분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끝나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경찰청장이 원래 경찰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막거나 네. 또는 아예 그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더라면은 이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네. 이런 거죠. 우리 진행자님한테 제가 네.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오늘 방송 덕분에 잘했어요. 아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게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 망쳤는데 아, 그냥 잘 끝났다라는 걸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희가 조지호 총장하고 통화할 때. 네네. 그런데 막상 어제 증언에서는 네네네.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음.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면직 신청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대치되는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대치되는 게 아니라 말이 맞는다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당신 덕분에 일찍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조지호 청장은 그것이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뭘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덕분에. 예. 네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어디 혼자만 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덕분에 잘 끝났다고 말씀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저건 그냥 매기는 거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조지호 총장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죄송하니까 면책 신청했다. 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양쪽 다 이거 일리가 윤석열 있다. 대통령이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굉장히 또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이 체포조 명단 메모, 이 메모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작성 경위 등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진실 공방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시점이 어디냐, 뭐 자꾸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이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메신저 때리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홍장원 1차장이 블랙요원 출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수십 년 동안 보안이나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막 공격해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메시지를 이렇게 뭐 몇 명을 14명이다, 네, 14명인지 16명인지. 12명이다, 네. 16명이다 막 이렇게 충분히 잘못 쓸 수 있고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때리는 거죠. 홍장원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럼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했냐 할 때 왜 체포하려 했을까 궁금해서 이름 안 잊어버리려고 적었다. 그게 가피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저는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메신저를 때리니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0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 25일로 정해졌으니까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떤 선고가 나올지 또 추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